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빛나던 그날부터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빛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린 그 순간부터일까요? 아마 둘 다 이야기해야 할 겁니다. 그래야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제가 왜 여기까지 와야만 했는지를 말이지요. 7년을 만났어요. 강도윤이라는 남자를요. 이 사람을 연결해 준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사업을 하셨고 저는 여유 있는 집안에서 자랐는데 외동딸 신랑감만큼은 아버지의 눈을 거친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엄격하게 골랐다고 제게 도윤 씨를 소개를 해주었지요. 보자마자 저는 도윤 씨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뭐 하나 부족함 없이 빠지는 사람이 아닐 뿐 아니라 그 사람은 제 세상의 전부였고 앞으로 펼쳐질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될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는 언제나 다정했고 제 작은 투정까지 웃으며 받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따뜻한 눈빛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아버지 덕택에 이런 남자를 만난 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도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던 것은 단지 능력 있는 중견회사 이사라는 타이틀도 훤칠한 외모도 아니었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그거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꿈결 같았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가 아닌 것 같았죠.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릴 때마다 제 발밑에서 행복이 피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피팅룸 커튼이 열리고 저를 본 도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와, 너무 예쁘다. 그 사람의 곁에 있던 예비 시어머니, 그러니까 도윤의 어머니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러네, 예쁘다. 그 한마디에 섞인 미묘한 온도를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저 쑥스러우신가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도윤이 제게 물었죠. 이거 말고 다른 거 입어볼까? 저는 그 말에 괜히 서운해져 입술을 삐죽였습니다. 그러자 도윤은 제 눈치를 보고서 아니다 싶었는지 이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아니다, 이게 낫겠다. 충분히 예뻐. 그걸로 하자. 그 말 한마디에 세상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마음에 드는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 날 이 남자만 있으면 된다고, 이 남자의 사랑만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어머니 될 분께 인사를 드릴 때도 저는 진심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도윤이 오빠 결혼하면 열심히 내조하며 잘하며 살겠습니다. 제 말에 그분은 희미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토닥였죠. 말만 들어도 든든하네. 우리 도윤이가 복이 워낙 많은 편이라. 복이 많아서 저 같은 좋은 며느리를 맞아들였다고 말을 하는 줄 알아서 당시에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너 같은 애를 만난 게 아니라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 너를 거두어 준다는 뜻이었겠죠. 저는 당시에는 멋 모르고 시어머니도 좋았고 도윤 씨도 마냥 좋게 생각이 들어 다가올 앞날 꽃길에 행복하기만 했지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청첩장을 고르고 있었어요. 결혼식 날 들뜬 생각에 하객들에게 돌릴 청첩장에 어떤 문구를 넣을지, 어떤 디자인으로 할지 제잘거리며 웃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한 건 낯선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차가운 목소리는 제 삶을 두동강 냈습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철렁했지요. 아버님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그 단어들이 귀에 박히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청첩장 샘플이 바닥으로 훅 떨어졌습니다. 새하얀 종이 위로 새겨진 사랑의 결실이라는 금박 글씨가 유독 처참하게 보였습니다. 그 낯선 목소리를 듣자마자 행복한 결혼식에 대한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버렸고,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나간 아버지의 부재는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저희 집을 단단히 버티고 있던 거대한 기둥이 뿌리째 뽑혀 나간 것이었죠. 아버지가 세상을 갑작스럽게 떠나게 되면서 평생을 바쳐 일군 사업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집안 곳곳에는 빨간 압류 딱지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평화롭던 집안이 쑥대밭이 되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엄마는 매일 밤 소리 죽여 우셨고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무력감에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온 장례식 내내 도윤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슬퍼하며 제 곁을 지켜줬어요. 조문객을 맞고 지친 저를 부축해주고 저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게는 기댈 곳이 있구나. 이 사람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49제가 막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도윤의 어머니가 헬쑥해진 저를 찾아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 부고로 얼마나 힘들겠니? 세상에 결혼 앞두고 이게 웬 날벼락인지 기운 내라. 그렇게 제 손을 잡으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위로를 건넸지만 그 여자의 눈은 저를 향해 있지 않았어요. 그 여자의 시선은 압류 딱지가 붙은 가구들과 예전에 온기를 잃고 휑해진 집안을 훑고 있었죠. 마치 물건의 가치를 감정하는 사람처럼요. 무슨 감정인지 느꼈지만 그저 제 착각이려니 생각을 했습니다. 도윤의 어머니는 그렇게 찝찝함을 남기고 돌아가고 며칠 뒤 제게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시간 좀 되니? 괜찮으면 잠깐 밖에서 좀 보자꾸나. 잠시 밖에서 보자는 그 여자의 목소리에는 웬일인지 일전에 최소한 꾸며진 따스함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결정한 사람의 차가운 용건만이 담겨 있었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자가 말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제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서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약속 장소인 호텔 카페에 들어섰을 때 도윤 어머니는 이미 와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모습이었지만 테이블 위에 놓인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어쩐지 불길한 느낌을 주었죠. 제가 맞은편에 앉자 그 여자는 형식적인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 서류 봉투를 쓱 밀어놓으면서요. 열어보거라. 이게 뭔가요? 궁금하면 직접 열어서 보면 될 거 아니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A4 용지 몇 장이었습니다. 맨 위에는 혼수 및 예단 목록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갈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한마디로 혼수 리스트였지요. 강남 30평대 아파트 전세, 예단비 현금 2억, 도윤이 탈 독일제 외제차, 그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보낼 명품 시계와 가방 목록까지. 종이 위에 적힌 글자들이 마치 벌레처럼 기어다니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갑자기 이런 것들을 제게 보여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이 승진하고 올리는 결혼식이야. 다들 거는 기대가 커. 좀 힘들더라도 네가 신경 좀 써줘야겠다. 힘들더라도 신경을 써달라니요. 이건 신경을 쓰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무너지고 집안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사실상 결혼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나 다름없었습니다. 3년간의 사랑, 함께 나눈 시간들, 미래를 약속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종이 몇 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순간이었죠.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건 뭔가 아니다 싶어 누구보다 제 형편을 잘 아시는 분께서 이럴 수는 없겠다 싶어서 저는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이 목록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어요. 아, 엄마가 보여줬어? 몰랐어. 근데 이 정도는 기본 아니야? 뭐?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도윤 씨? 솔직히 혼수하는데 그 정도는 생각하는 게 예의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거저 시집 오는 건 날 키워주신 우리 부모님께도
예의가 아닌 것 같긴 하잖아. 거저 시집 오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기본이라는 단어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윤 어머니가 주신 혼수 리스트가 우리 집이 망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충분히 기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집 사정에선 명백한 혼인 조건이었습니다. 사랑에 붙은 가격표였죠. 엄마는 그 목록을 보시곤 제 손을 잡고 우셨습니다. 인영아, 이 결혼하지 말자. 이건 아니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거야. 우리 집이 빚잔치 하고 남은 게 이 집 한 채뿐이다 싶으니까 말도 안 되는 혼수 들이밀면서 이 결혼 깨자는 거 아니겠냐. 그런 거야, 엄마? 나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한순간에 이런 상황이 온 것도, 그 상황에서 도윤 씨네가 혼수 리스트를 들이미는 것도 다 사실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다 꿈 같아. 혼란스러운 와중에 생각을 하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과연 엄마의 말이 맞았습니다. 차라리 파혼하자고 말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건 너무 잔인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제 인생이 끝장나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저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이 결혼은 제게 남은 마지막 동아줄이었어요. 이걸 놓으면 저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첫사랑이자 마지막 사랑으로 알고 있었던 내 사람인 강도윤이라는 남자를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의 어머니가 문제일 뿐 그는 여전히 저를 사랑할 거라고, 이 상황을 알게 되면 제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을 끙끙 앓다가 저는 결심한 후에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 집 팔자. 팔아야 할 것 같아. 나 도윤 씨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엄마는 제 말에 기가 막힌다는 듯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아빠와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우리 가족의 마지막 보금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제 눈빛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엄마는 더 이상 저를 말리지 못하고 생각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집을 팔겠노라 결정을 하셔주셨지요. 집은 내놓자마자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아빠의 목숨값과도 같았던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저는 그 와중에 도윤이를 포기하지 못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고 집한 돈으로 예단비를 마련하고 아파트 전세 계약금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보란듯 다시 도윤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 앞에 현금이 든 돈 가방과 계약서를 내려놓았을 때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치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저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사랑이 아닌 돈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지요. 원하는 조건을 잘도 해왔구나. 그래, 네가 이렇게 우리 도윤이를 위해 성의를 보인 모습을 보니 내가 한결 마음이 놓이는구나. 결혼하거라. 나도 약속은 지키마. 거봐요. 내가 뭐라 그랬어요. 인영이는 저를 위해서 뭐든 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인영아, 드디어 우리 결혼 허락받았다. 힘들게 돌아온 만큼 우리 누구보다 잘 살자. 매정하게 굴었던 도윤은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 따뜻한 손을 내어주며 제 손을 잡아주었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느꼈지만 그래도 결혼식 날짜가 잡히고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보니 저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친정엄마도 막상 제 결혼식이 잡혔다고 하니 이미 팔린 집에 관해서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저 시집가면 잘 살라는 제 걱정만 해주시더라고요. 도윤은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었지만 저는 언젠가부터 더 이상 그의 눈을 보고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 일로 도윤이의 진짜 마음이 느껴졌고 다정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계산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차마 결혼을 업지 못하고 결혼을 선택한 와중에
제 모든 것을 바쳐 그들이 원하는 며느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세상에 남자가 도윤이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바보였고 금으로 된 세장에 갇히더라도 일단 그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서라면 지금 제가 결혼을 선택함으로써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기회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땐 몰랐습니다. 그 세장은 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가시로 엮은 지옥의 입구였다는 것을요. 결혼식 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지만 가장 불행한 여자였습니다. 수많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도윤과 입을 맞출 때 저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결혼 축하해요, 인영씨. 너무 예쁘다. 아들, 딸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애 둘 가지고 되겠어요. 농구팀 만들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도윤씨도 그걸 원하고요. 제 역할은 모든 것을 갖춘 남편과 결혼해 행복에 겨운 여자였습니다. 입꼬리를 올려 웃고 행복한 척 고개를 끄덕이는 동안 제 속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시어머니가 마련해준 강남의 아파트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넓은 평수의 집이었죠. 결혼 전에 합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는 도윤이 앞에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혼자 적적해서 너희들이랑 합치는 게 좋겠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세요. 저희는 언제든 괜찮아요. 인영이 너도 괜찮지? 도윤이는 지 엄마 말에 응수하며 찬성할 뿐이었어요. 일이 이쯤 되니 저는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제게는 어떤 선택권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결혼 첫날 밤 저는 신혼의 당금 대신 혹독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짐을 풀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던 저를 시어머니가 불러 세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방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네 방은 저기다. 제 방이라니요. 그게 무슨... 그럼 도윤 씨는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부부 앞에서 제 방이라니요. 그럼 남편은 어디서 자는 거냐고 묻는 제게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산 지 30년 된 시어미 앞에서 자식들이 부부에 자랑하는 건 도리가 아니잖니? 그 말에 도윤은 피곤하다는 듯 하품을 하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먼저 들어갈게. 쉬어.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차가운 복도에 홀로 서서 굳게 닫힌 안방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돈 주고 들인 하녀나 다름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온 가족의 빨래를 하고 광이 나도록 집안을 쓸고 닦는 것이 제 하루 일과였죠. 시어머니는 사사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국이 짜다, 청소가 덜 됐다, 표정이 어둡다. 제가 하는 모든 것이 시어머니 눈에는 못마땅해 보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도윤은 제 남편이었지만 철저하게 방관자였습니다. 그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른 척했습니다. 제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저를 다그치기에 급급할 뿐이었지요. 엄마가 원래 꼼꼼한 분이잖아. 네가 조금만 더 신경 써. 며느리로서 시어머니 비위를 맞추는 건 당연한 거잖아. 거기다가 시어머니의 타박이 심해지면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이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처음부터 단 하루라도 제 편이었던 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어느 날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자꾸 속이 메스꺼리고 이유 없이 몸이 나른해졌죠. 설마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테스트기를 사서 확인해 보았을 때 선명하게 나타난 2줄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이 아이가 제게 구원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죠. 도윤도 아빠가 되면 달라질 거라고
이 아이가 우리 사이를 다시 예전처럼 돌려놓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머님, 도윤 씨, 저 아이 가졌어요. 12주래요.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도윤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이내 기뻐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제 배를 차갑게 훑어보더니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제는 아이 핑계로 우리 도윤이 목을 옥죄려 드는구나. 아주 가지가지한다 정말.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족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시어머니 그 여자에게 저는 그저 아들의 발목을 잡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고 제 뱃속의 아이는 그 존재를 더욱 공고히 하는 증거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다짐했죠. 입덧이 심해 음식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서도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며 꿋꿋이 버텼습니다. 매일 밤 차가운 작은 방에 홀로 누워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너만 있으면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그건 저의 가장 큰 착각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아이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조차도요. 그들은 제게서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잔인한 계획의 한가운데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릴 운명이었죠. 겨울이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유독 제가 지내는 작은 방은 냉골이었죠. 밤마다 외풍이 심해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뱃속의 아이에게 해가 될까 싶어 보일러 온도라도 높여야겠다고 생각했죠. 거실에 있는 보일러 조절기를 확인했지만 난방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각 방의 밸브를 확인하러 다용도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제 방으로 연결된 밸브만 굳게 잠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죠. 그 여자는 팔짱을 낀 채 저를 비웃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방 밸브는 잠갔다. 젊은 나이에 뭐가 춥다고 그러니. 요새 도시가스 값이 비싼데 아껴야지 잘 살지. 도윤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오는데 흥청망청 집에서 막 쓸 순 없잖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건 단순한 구박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학대였죠. 제 안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도 그냥 결혼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바라시는 대로 혼수 다 하고 왔는데 이제 와서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더군다나 저 어머니 손주까지 가졌는데 대체 뭐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참다 못해 제 목소리가 날카롭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습니다. 참 별거 아닌 혼수로 우려먹는 것도 우습구나. 그 혼수 네가 결혼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나가고 싶으면 나가. 어머님, 나도 더 이상 너랑 이렇게 얽히면서 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구나. 임신이 무슨 벼슬도 아닌데 언제까지 맞춰줘야 하는 것도 우습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나가면 그뿐이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의 굴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어야 할 도윤의 외박은 날이 갈수록 핑계를 대며 점점 잦아졌습니다.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댔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늦은 밤 귀가한 그의 셔츠에서는 늘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고 어깨에는 제가 알지 못하는 긴 머리카락이 붙어 있곤 했죠. 심장이 얼음물에 담긴 것처럼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의심은 확신이 되어갔고 그 확신은 제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박하고 새벽에 들어온 그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당신 와이프 임신했는데 대체 당신은 누구를 만나고 오는 거야? 무슨 소리야? 회사 갔다 온 사람한테 웬 덤탱이냐고. 속일 생각하지 마. 당신 옷에 묻어나는 여자 향수 냄새를 내가 모를 줄 알아?
대체 어떤 여자야? 그 여자 누구냐고. 그만 좀 해. 지긋지긋하니까. 그 사람은 제 질문에 짜증 섞인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의부증 환자처럼 왜 사람을 못 살게 구냐면서요. 저희는 심하게 다퉜습니다.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날카로운 말들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 순간 아랫배에 칼로 찌르는 듯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하얀 천장,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모든 것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잠시 후 들어온 의사는 제게 아무런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제 마지막 희망, 제 삶의 유일한 이유였던 아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배를 감싸 안은 채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를 뿐이었죠. 며칠 동안 병실에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죠. 우리 도윤이 회사에서 급한 출장을 가야 해서 병원에 가긴 힘들 것 같으니 기다리지 말아라. 나도 바빠서 도저히 네 병원 갈 짬이 나질 않는구나. 시어머니는 도윤과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렇게 전하더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사라졌는데 출장이 더 중요하다니요. 그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기대가 산산조각나며 눈에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랑, 희망, 미래, 제가 믿었던 도윤이와 함께한 모든 것들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고 제 뱃속의 아이는 그 계획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었을 뿐입니다. 병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빛 도시를 내려다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그들이 제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는 제가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 올 차례였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비틀거리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모두 말라버렸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만이 남아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완전히 부서져 내렸고 그 폐허 속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나가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싸움은 더 이상 사랑을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 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저는 예전의 서인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구박에 눈물짓지도 남편의 외면에 가슴 아파하지도 않았죠.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는 그 집에 유령처럼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는 것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행동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는 배우처럼 제 역할을 기계적으로 수행할 뿐이었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적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저 뒤로 숨겨진 도윤의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내야 했어요. 분명 바람을 피고 있는 건 사실이었기에 물증을 잡기 위해서 저는 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미행 끝에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같은 회사에 다니는 후배 박지은이었습니다. 멀리서 본 그 여자는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였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곱게 자란 티가 나는 세련된 옷차림,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환한 미소까지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가진 여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호텔 주차장에서 차에 오르는 모습, 고급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웃는 모습,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셔터를 누를 때마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앞으로 그들이 겪게 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사진을 찍을수록 제 손은 차가워졌고 머리는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모였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문제였죠. 홧김에 이 사진들을 터뜨려봤자 저는 그저 남편의 불륜에 분노한 아내로만 비칠 뿐이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그런 시시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들의 인생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싶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곳은 이혼 전문으로 유명한 아주 유능하지만 그만큼 냉정하기로 소문난 변호사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제가 모은 사진들과 혼수 목록 그리고 병원 진단서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던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검토한 뒤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위자료입니까? 아니면 이혼입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대답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절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안 해줄 겁니다. 제 아버지 집까지 팔면서 돈을 쓴 결혼이거든요. 제 대답에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 빛났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싶습니다. 돈, 명예, 그리고 그들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그 평온한 일상까지 전부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좋습니다. 이기는 걸 넘어 그들을 당신 발 아래 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당신도 모든 걸 다 걸어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제 인생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잃을 것도 두려울 것도 없었죠. 그날 이후 변호사와 저는 함께 복수의 설계도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을 최대한 압박하고 그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공격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전략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약점은 아들 강도윤의 사회적 성공과 체면이었죠. 그리고 그녀가 가장 탐냈던 것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저는 이제 사냥을 앞둔 맹수처럼 숨을 죽이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제 발밑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그날까지 제 복수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제게 남은 마지막 삶의 이유이자 제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결전의 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생선구이와 도윤이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죠. 아무것도 모르는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얼굴로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밥을 먹는 둥 하며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만찬을 즐기는 사형수들을 바라보는 기분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실 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방에서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제 행동에 의아한 표정을 짓는 두 사람을 향해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제가 그동안 모아온 사진들이었습니다. 도윤과 박지은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호텔 로비에서 함께 있는 사진, 그리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사진들이 테이블 위로 흩뿌려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시어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이게 다 뭐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무섭다는 것을 그들도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한참 동안의 정적이 흐른 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이 집 제 명의로 넘기세요. 제 말에 두 사람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어머니와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고 황당하다며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어디 감히 협박을 해? 그 여자가 다시 소리쳤지만 더 이상 예전 같은 위압감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집어들어 그녀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아침 이 사진들은 도윤 씨 다니는 회사의 책상 위에 올라갈 겁니다. 물론 인터넷에도 뿌려야겠죠. 유부남인 사실 숨기고 동료와 불륜 행각, 헤드라인이 아주 볼만하겠네요. 뿐만 아니라 이건 도윤 씨 내연녀한테도 그대로 전해질 거예요. 남의 남자 흘려놨음 대가를 치러야지. 안 그래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여자에게 아들의 사회적 성공은 자기 인생의 전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그 여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의미였죠. 거기다 내연녀는 도윤의 은사의 딸이었고 건드려봤자 여러모로 도윤의 이력과 앞날에도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괜히 적이 하나 더 느는 셈이었지요. 시어머니는 머릿속을 열심히 굴리더니만 잠시 저와 도윤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결국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한 사람처럼요. 도윤은 그제야 제 뜻이 진심임을 깨닫고 일단 회유하는 척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영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이러지 마. 한 번만 용서해줘. 너 나 사랑하잖아. 내가 망하길 바라지 않는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 사람의 목소리는 애처롭게 떨렸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잃고 병실에 홀로 누워있을 때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의 눈물은 더 이상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내 조건은 간단해. 당신도 기분만 하면 되는 거야. 내게 잘못했으니 이 집 내 명의를 돌려주고 앞으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그럼 당신이 바람으로 인해서 불이익 받는 건 없을 거야. 저는 의기양양하게 웃음을 흘렸고 결국 제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며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시어머니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집의 명의를 제 앞으로 이전하는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모든 서류 처리가 끝나고 등기권 리증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에 서서 시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들어오는 그녀에게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입었던 앞치마를 건넸습니다. 그녀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자 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이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예요. 제가 했던 것 그대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지만 그 여자는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전세는 역전되었고 이 집의 주인은 제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안방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넓고 푹신한 침대가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흐느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저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심판할 처형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부러 늦잠을 잤습니다. 안방 침실에 두꺼운 커튼을 걷자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제가 거실로 나갔을 때 시어머니는 어색한 손길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남이 차려주는 밥만 먹고 살았을 그녀에게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 일조차 고역인 듯 보였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그녀가 차려온 밥상을 받았습니다. 국 맛을 보니 제가 예전에 끓였을 때 짜다고 타박했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국이 너무 짜네요. 다시 끓여오세요. 뭐? 짜다는 말 못 들으셨어요? 국이 짜니까 다시 끓여오시라고요. 제 입맛에 맞게요. 제 말에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습니다. 굴욕감에 입술을 파르르 떨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들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떤 쾌감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텅 빈 공허 한만이 가슴을 채울 뿐이었죠. 제가 원했던 것이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당했던 모든 것을 그녀에게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를 시켰고 걸레질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다시 하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라도 쉬려고 하면 밀린 빨래가 산더미라며 일거리를 안겨주었죠. 그녀는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곱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고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갔습니다. 도유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했고 밤마다 제 방문 앞에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죠. 어느 날 밤 그가 제 방으로 들어와 제 발목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인영아, 제발 엄마 좀 그만 괴롭혀. 내가 다 잘못했어. 당신 앞에서 잘할 테니까 그 증거 사진도 좀 없애버리고, 나 힘들게 해서 당신에게 얻는 거 없잖아. 우리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자. 내가 더 당신한테 잘할게. 하지만 분이 풀리지 않았던 저는 당연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제부터 침대 밑에서 자. 내 눈에 띄는 것조차 싫으니까 내 집에서 내쫓지 않고 거두며 살게 해준 것만으로도 고맙게 여기고. 그 사람은 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정말로 침대 밑 차가운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한때는 세상의 전부였던 남자가 벌레처럼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허무하고 부질없는 것인지를. 복수는 저를 조금씩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작은 일에도 잘 웃고 눈물도 많았지만 이제는 거울을 봐도 제 얼굴에서 웃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 눈은 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입꼬리는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낡은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앨범에는 도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환하게 웃는 아이와 그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저 여자도 한때는 누군가의 엄마였고 저 남자도 한때는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저는 앨범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 복수의 끝이 어디일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왔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을 파괴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밑에서는 도윤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고 옆방에서는 시어머니의 뒤척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집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지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연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복수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저는 그저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복수가 진행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죽음이었죠. 단순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지만 저는 늘 무언가 석연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을 운전하셨지만 단 한 번도 사고를 낸 적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그날따라 왜 그렇게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셨던 걸까요? 저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창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아버지가 쓰시던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있었죠. 무심코 다이어리를 펼쳐본 저는 그 안에서 익숙한 이름을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강도윤,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이어리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쓰인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도윤이 다니는 회사와의 거래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회사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었고 도윤은 그 거래의 책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저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도윤이 회사에 기밀 자료를
경쟁사에 빼돌리고 그 대가로 막대한 뒷돈을 챙겼다는 정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정의감에 이 비리를 회사에 폭로하려 하셨던 겁니다. 다이어리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일 강도윤 부장을 만나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 한다.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세상에 밝힐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비리가 탈로 날까 두려웠던 도윤과 혹은 그와 관련된 누군가가 꾸민 일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죠. 제가 사랑했던 남자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원수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저는 다이어리를 든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들끓는 지옥의 용암 같은 눈물이었죠. 지금까지의 제 복수는 고작 유치한 치정 싸움에 불과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상처받은 아내의 히스테리 정도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 정의 구현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밑에서 잠든 도윤을 조용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의 얼굴을 보니 속에서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뺨을 내리쳐 잠에서 깨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라 눈을 뜬 그에게 저는 아버지의 다이어리를 던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다이어리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말해. 우리 아빠 당신이 죽였어? 그는 제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벌벌 떨기만 할 뿐이었죠.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더 확실한 긍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증오에 찬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은 물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뜨릴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리고 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의 이름으로 복수의 판은 이제 새롭게 짜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 중 누군가의 완전한 파멸이 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다이어리는 제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제 복수는 단순한 감정 싸움을 넘어 명확한 목표를 가진 전쟁이 되었죠. 저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이나 연민 같은 감정은 모두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이성과 강철 같은 의지만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박지은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도윤의 은사의 딸로서 도윤의 성공과 배경을 보고 그를 만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돌아설 여자였죠. 저는 그녀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가 오랫동안 경쟁사의 핵심 기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은 바로 도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저는 익명으로 박지은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윤이 가진 회사 기밀 자료의 일부를 증거로 보내며 거래를 제안했죠. 당신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어요. 대신 강도윤을 버리세요. 그 여자는 처음에는 저를 미친 사람 취급했지만 제가 보낸 자료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며칠간의 고민 끝에 그 여자는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랑보다 사업가인 아버지의 성공이 더 중요했던 거겠죠. 저는 그녀에게 자료를 넘겼고 그녀는 도윤에게 냉정하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믿었던 여자에게까지 버림받은 도윤은 그야말로 폐인이 되어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다이어리 사본과 도윤의 비리 증거들을 정리하여 회사 감사팀과 언론사에 익명으로 제보했습니다. 투서가 접수된 다음 날 회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연소 이사로 승승장구하던 강도윤은 하루아침에 비리 혐의로 직위 해제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실성을 한 사람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던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그녀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녀는 제게 달려와 머리를 풀고 악을 썼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과 의사를 불러 그녀를 진찰하게 했고 결국 그녀는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입원 수속을 위해 병원에 따라갔습니다. 하얀 환자복을 입은 그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 그녀의 귓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은 제가 잘 보살필게요. 그러니 아무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제 말에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든 사람처럼 저를 노려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절규를 뒤로 한 채 병원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복수가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도윤이 엉망이 된 모습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인영아,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여기서 멈춰줘.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그의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도장 찍어. 그리고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내놔. 당신 어머니 집, 차, 그리고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재산까지 위자료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그를 보며 저는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자. 우리 아빠, 정말 당신이 그런 거야?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제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완성시켰습니다. 강도윤이 털어놓은 진실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직접 해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브레이크를 고장낸 사람이 따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고백했죠. 바로 그의 어머니, 제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나이에 어떻게 브레이크를 고장낼 수 있는지 참 아이러니했지만 대단하다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네요. 그녀는 아들의 비리 사실을 알게 된 뒤 아들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러 가시기 전날 밤 저희 집에 찾아와 차를 손보고 갔다는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토록 증오했던 괴물은 하나가 아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강도윤은 아버지의 죽음을 방조한 혐의와 회사 비리 혐의로 결국 구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신병원에서 자신의 죄가 어떤 것인지도 인지하지 못한 채 남은 생을 보내게 되겠죠. 저는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집, 돈,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 길, 강도윤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제 행복해? 저는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그동안 모아두었던 쓰레기 봉투 하나를 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그 안에는 그가 제게 사주었던 모든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구두, 보석들, 한때는 제 사랑의 증표라고 믿었던 것들이었죠. 이제는 그저 더러운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텅 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넓고 고요해서 제 숨소리마저 어색하게 들리는 공간이었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 것이었지만 그 어디에도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오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증오와 분노만이 저를 움직이는 연료였죠.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나니 텅 빈 연료통처럼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했던 사람, 뱃속의 아이, 그리고 웃음을 잃어버린 제 자신까지. 며칠 뒤 저는 그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빼앗았던 모든 재산을 정리해 익명으로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돈은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니까요. 저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을 든 채 그 집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런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도 춥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이 이미 너무 차갑게 얼어붙어 버렸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참을 걷다가 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연인들이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평범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저도 저런 평범한 행복을 꿈꿨던 적이 있었죠. 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당신이 보시기에 저는 승리한 걸까요? 아니면 패배한 걸까요? 저도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잿더미 위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왕관을 썼지만 제 나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상처투성이인 제 자신을 이끌고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또 다른 지옥일지도 모르고 어쩌면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제 길고 길었던 복수의 끝이자 서인영이라는 한 여자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첫걸음입니다.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